자, 우리 이어서 이렇게 독일 통일 주제를 이렇게 좀 나눌 건데 또 믿음의 벽돌을 또 한 장 쌓읍시다 같이. 어려운 주제지만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소독의 콜 정부의 동방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어요. 동방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쭉 봤는데 오늘은 콜 정부의 군사 정책을 어떻게 실행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볼 건데. 그것에는 한 몇 가지 주제를 볼 건데 1983년도에 이렇게 미사일 논쟁이 있었어요. 그 미사일 논쟁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SDI 문제라고 있었는데 요건 또 어떤 문제인가 하는 것도 살펴볼 거고, 그리고 또 INF 협정 체결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요것도 좀 어떤 문제인가 하는 것도 좀 짚어볼 거고, 그리고 또 1987년도에 또 이게 그 소독의 이게 안보 개념에 대해서 소독 국민들이 생각하는 세 가지 안보 개념에 대한 어떤 그런 형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콜 정부 군사 정책인데, 우리가 지금 콜 정부 때 지금 이게 독일이 통일을 맞이했다 그랬잖아요. 그 통일이 가까워 오고 있는 시점에서 물론 이게 통일이 언제 될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우리가 지나가 온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시점에서 이 소독의 콜 정부는 이 군사 정부, 안보 정책을 어떻게 실시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통일 시대가 가까워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안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반면교사로 또 이렇게 삼아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안보 정책에서 1983년도에 이게 미사일 논쟁이 있어요. 미사일 논쟁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이 미사일 논쟁이라는 거는 이 그 콜 정부 이전의 정부가 어떤 정부였던가요? 그 수상 이름이 뭐였어요? 예, 스미트. 예, 맞습니다. 예. 스미트 정부잖아요. 이게 이 미사일 논쟁 이미 스미트 정부 때 이렇게 막 이미 그 논쟁이 되었던 문제인데, 요게 콜 정부 때 들어와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 과정을 조금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 스미트 정부 때 이렇게 소련이 이렇게 중거리 핵미사일 SS-20 어떤 그런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서부 유럽을 향해서 이렇게 그런 군사적인 위협을 이렇게 가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그 스미트는 미국에 이렇게 그 협력을 해서, 군사협정을 이런 협력을 해서 퍼싱2하고 이렇게 퍼싱2 이렇게 대형 미사일 퍼싱2와 그다음에 이렇게 GLCM이라고 이렇게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 또 이런 대응할 수 있는, 소련이 SS-20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이렇게 소독에 배치하는 어떤 그런 군사 협정들을 이렇게 진행을 많이 했다고 우리 스미트 정부 때 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것이 이중궤도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이중궤도 결정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다면, 소련이 만일 서부 유럽을 향해서 이렇게 겨누고 있는 이렇게 중거리 핵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철거하면, 서독과 서유럽의 이렇게 미국, 나토를 중심하는 이쪽에서도 소련을 대항으로 한 어떤 그런 중거리 핵미사일들을 철거하겠다. 만일 소련이 계속해서 그걸 배치하면 우리도 배치하겠다. 이게 이중궤도 결정이라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긴 했지만은, 스미트 정부 때 있었긴 했지만은, 결국 이 서독이 어떤 퍼싱2라든가 소련을 대항하는 어떤 그런 미사일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려면, 이렇게 배치를 하려면 서독 정부가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들여오는 걸. 우리가 이게 사드도 이렇게 미국이 아무리 배치하겠다 해도 한국 정부가 허락해야 이게 배치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서독 정부가 허락을 해야지 이게 퍼싱2라든가 미국의 어떤 그런 미사일들이 정부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서독 정부의 어떤 공식 허가 없이는 이게 배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상당히 불거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연방 하원이 어떤 토의가 붙었어요. 토의가 붙었는데 1983년 12월에 이 토의가 붙었는데, 이 핵무기 배치 동의안이 결국은 400대 14로 그리고 기권 3표로 통과됐어요. 가결됐어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 퍼싱 툴을 소독에 배치하자, 이게 가결돼서 이렇게 통과된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진보 정부, 진보 정당, 그러니까 그 3인당이라고 그러죠. 이게 약자로는 SPD는 이게 이 3인당은 이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한 어떤 상태였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 슈미트나 일부 동지들은 물론 이렇게 진보 정당의 어떤 소속이긴 하지만은 슈미트 자체가 이 중거리 미사일을, 핵미사일을 이렇게 배치하는 걸 자기가 정부가 자기가 이렇게 정부 관료로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고 또 이렇게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반대는 할 수 없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권해 버린 거예요. 정말 그러나 이 보수정당, 그러니까 기민당이라든가 기사당이라든가 FDP, 그러니까 자민당 의원들은 그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배치하는 것에 찬성표를 넣었거든요. 그러나 이게 그래서 이렇게 400대 14로 그 기권 3표로 이렇게 이렇게 국회 그 연방 하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가결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가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그 진보 정당인 이 3인당은 여기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 문제를 헌재에 끌고 왔어요. 연방 헌재에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를 했어요. 헌재에게 회부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걸 가지고 이게 헌재에게 기소를 했는데, 회부했는데, 헌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판결을 내리기를 1984년 12월에 결국 이게 판결이 내렸는데, 판결을 퍼싱2하고 이게 순항 미사일을 소독 정부의 이게 소독에 배치하는 것은 연방 정부 조치는 배치할 수 있도록 한 어떤 연방 정부의 조치는 적합하다는 어떤 판결을 내려줬어요. 판결을. 그러면서 이때 그 국방장관 베르너는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핵무기 배치는 나토 회원국들이 자유롭고 자주적인 결정인 동시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 규정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그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 정당이 이렇게 그 헌재에 가서도 이렇게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은 거기에서도 이렇게 결국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 중거리 핵미사일, 그러니까 퍼싱2를 이렇게 서독이나 서부 유럽에 배치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요게 1983년도에 일어났던 미사일 논쟁이에요. 근데 이런 것처럼 통일이 시점이 가까워 있는데, 물론 그들도 서독 사람들은 이게 통일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은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은 엄청나게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어떤 그런 입장을 지켰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소련이 그 중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설치하니까 우리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나 그걸 이겨서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소독에 비해서는 그 안보 문제를 너무나도 나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서도 얼마나 난리쳤어요. 얼마나. 예. 사드 포대가 못 들어가게 성주 시민들이 그다음에 그리고 또 무슨 피해가 있다고 무슨 핵물질 어떤 그런 이게 조사도 한다느니, 그리고 한참 이렇게 우리 성주 참외를 어제는 못 먹게 됐다느니 엄청 그렇게 난리 법석 쳤잖아요. 지금도 나오는 게 성주 참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참외가 유명해요. 성주에다가 상주인가요? 성주인가요? 성주야. 성주 맞죠? 상주는 곶감. 그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엄청나게 정말 이게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좀
그렇다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콜 정부는 어떻게 해서나 그 헌재를 통해서까지도 결국은 그 퍼싱2라든가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이게 그 서독에 배치하는 것들을 결정을 했잖아요. 이러다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콜 정부는 이게 상당히 존경을 받았다, 사회적으로. 군사 문제, 이 안보 상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은 아주 강력하게 때 물고 나갔다는 거죠. 물론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미사일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SDI 문제라는 부분들이 하나 또 있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국방 문제에 있어서 이 국방 전략 논의 문제에 있어서 이 중거리 핵미사일이 일단은 이게 퍼싱2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치된 후에 그 문제에서는 일단 일단락이 된 것처럼 잠잠했어요. 그런데 이 SDI라고 미국이 이렇게 주도한 어떤 그 군사 정책인데, 이 SDI에 서독이 참여를 하는 것을 초점으로 이렇게 두는 어떤 그런 정책으로 나갔을 때 또다시 어떤 이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확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 SDI라는 건 뭔가 하면 전략 방어 무기 체제를 말해요. 전략 방어,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요격, 상대방이 나한테 총을 쏘잖아요.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걸 나라를 방어하는 방어 체제를 세우는 어떤 그런 요격 체제를 말하거든요. 이걸 SDI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무기 체계를 미국이 이렇게 지금 신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독이 참여를 하겠다는 마음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어떤 군사적인 문제에서의 논란이 확 서독 자국 내 안에서 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980년대 초에 미국의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소련보다 훨씬 못했다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서로가 어떤 견주지 못할 정도로 또 상당히 어떤 그런 상황인데,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게 미국이 그 방어, 미사일 방어라든가 핵미사일 방어라든가 이런 방어 시스템이 소련보다 훨씬 못한 어떤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한 번은 이게 미국 대통령, 그때 이게 레이건이었는데, 레이건이 자기 경제수석 보좌관과 함께 군부 어떤 시설 어떤 그런 회의에 참여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 회의를 참여했었는데, 그 경제보좌관, 그 수석 경제보좌관이 회고록에 그 어떤 회고록 쓴 내용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그 회고록을 보면 그 미국이 소련을 대항해서 소련에서 쏘는 어떤 그런 핵무기나 미사일을 방어할 시스템이 얼마나 열악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회고록이 있었어요. 그 회고록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레이건이 자기 경제부수석하고 함께 이렇게 군사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정치 회의를 딱 참여했어요. 딱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하는 것 가운데서 그 미군 미국 내에서 이렇게 그 군부 내 어떤 사령관이 어떤 이게 레이건 대통령한테 어떤 이렇게 방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는 건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만일 소련이 우리나라의 한 도시를 향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한 도시를 향해서 겨냥해서 핵미사일을 날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사령관이 대답하는 대답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일단 소련에서 미사일을 딱 우리나라의 한 도시를 향해서, 미국의 한 도시를 향해서 딱 발사했다. 이렇게 발사하게 되면 발사한 거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감지를 해가지고 그 도시를 향해서, 야, 너네 지금 소련에서는 우리 그 미국이 어떤 워싱턴, 어떤 이렇게 LA면 LA 이쪽에다가 이렇게 미사일이 지금 날아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응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도시 향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 전화를 하는 동안이면 이미 미사일이 날아와서 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사를 해가지고 미국 본토에까지 떨어지는 게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날아오면 맞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 맞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체계라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부라고 그렇게 레이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상당히 그 미국이 그 대소련의 어떤 그런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 거라는 것을 이렇게 그 논증하는 어떤 그런 회고록의 어떤 장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나요?
북한에서 뭔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뭔가 쏘면 우리 방어 시스템이 잘 돼 있나요? 그 북한에 뭐 장사성 포를 이렇게 가지고 뭐 서울을 뭐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정을 봐서는 아이고 우리가 예. 잘못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소리만 하고 있어. 예. 그리고 아니 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 그 북매경 우리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 또 우리 지금 우리 총신에 들어갔는데 목회자 연합회 중에 또 어떤 그 탈북민 전도사님 한 분은 그 노후병사 있잖아요. 노후병사. 노후병사 이게 이번에 우리 그 수련회하고 여러분 또 혹시 가고 싶으면 참여도 되긴 하는데, 노후병사 그 간증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북에서는 뭐 철저망 이게 엄청 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들어오는 것도 몰라. 그 들어와가지고 그 철조망을 넘어가지고 우리 국군 이렇게 그 초소에 들어가서 그 병실에 가서 문을 두드려서 맞아.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대. 그 안에 사람들 깜짝 놀랐대. 누군가 이게 북한 군복 입고. 그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사령부에서 내려가가지고 이 철조망을 어떻게 넘었는가 한번 와서 네가 넘었던 데를 한번 넘어보라고. 그래서 싫어했대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넘었대요. 그래서 그것도 이 철조망에 북한군이 쳐들어오는 걸 우리 막을 수 있는 철조망이 아니구나. 아마 그것도 때문에 아마 몇 명이 아마 옷을 벗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요즘에 또 듣는 이야기를 CCTV를 그렇게 못 하나요? 설치를? CCTV 그게 있었겠는데 왜 못 찾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어망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허술한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살고 노출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연평도 쪽인가? 그 백령도 그쪽인가? 우리 숭통화 강의 때 가서 우리 조혜수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해병대는 귀신만 잡는다고. 누가 이렇게 배를 타고 넘어왔는데 잡지 않아가지고 그냥 연평도에 들어가서 경찰서에 가서 내가 북에서 넘어왔다고 신고를 했대. 아유, 이게 다 해안도 다 그래. 그래서 조혜수 목사님이 뭐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막 그렇게 뭐 자랑스럽게 해가지만은 우리나라 해병대는 귀신만 잡는다고. 뭐 탄도 미사일이나 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이렇게 옆에 오는 것도 이게 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서. 예.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뭔가 우리를 보호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파수꾼. 예, 우리 정말 북한에서 마음만 먹으면 여기 우리 여기 우리 한강 있잖아요. 얼마든지 들어와요. 야. 기름이 없어서. 얼마든지 강 타고 들어와요. 이게 SDI 문제라는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공 미사일을 방어하는 문제인데, 이게 방어 능력이 이게 철저해야 되는 게, 이게는 우리 군사에서도 그렇지만 요즘 다 이게 보안을 얼마나 철저히 인터넷 뭐 쓰는 어떤 그런 것들도 다 뭐 해킹이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근데 이 보안 능력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레이건은 미국 대통령 레이건 SDI 이게 방어 시스템 능력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것을 마음에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이 미국이 이게 소련보다는 엄청난 대공 방어 시스템이 엄청나게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건이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어쨌든 미국은 이 여러 해 동안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1960년대 말의 방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주 열악한 재래식 어떤 그런 방어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1980년 11월부터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이게 핵무기 공격을 방어해야 될 능력에 길러야 되겠다는 그 어떤 결심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이 SDI, 즉 이게 방어 시스템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에 이런 부분에 1985년 콜 정부는 이 SDI에 참여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여를. 이 SDI에 참여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참여하는 체계를 결정내는데 엄청나게 반발이 있겠죠. 자국 내 안에서 이게 진보 정부, 우리가 지금 한국의 사드를 매포대 이렇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자국 내 안에서도 진보적인 어떤 좌파 성향을 가지고 얼마나 반대가 하세요. 중국이 얼마나 압력을 가해요. 근데 그 동일한 어떤 그런 이 문제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콜 정부는 정말 안보에서만은
빈틈 안보에서는 이렇게 무조건 참여, 우리 미국이 그걸 한다, 우리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콜과 레이건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소련의 무슨 안보 파트너십이 어떻고 뭐 진보주의자들이 어떤 좌파 성분은 뭐 소련하고 안보 파트너십이 어떻고 뭐 아무리 어떤 미사력을 늘어난다 할지라도 철저한 안보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참여를 확실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걸 참여해야 된다는 어떤 걸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게 성주, 이게 사드 배치나 이거 저거 한 포대 정도는 아직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또 미국이 이게 중국을 겨냥한 뭐 중거리 미사일을 또 뭐 저기 뭐야 이 여기다도 배치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배치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앞으로 이렇게 뭐 제기가 들어올 건데 독일은 배치했잖아요. 저기 소련의 어떤 퍼싱2 소련의 SS-22 어떤 중거리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도 방어 시스템 배치했잖아요. 이런 중거리 미사일을 마땅히 배치해야 되는. 그래서 대칭적인 군사 어떤 그 체계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한쪽이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그냥 어떤 노예적인 굴욕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INF 협정 체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또 어떤 건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INF라는 거는 아까 이렇게 말했던 소련이 이렇게 뭐 서부 유럽을 향해서 배치했던 그 중거리 핵미사일 있잖아요. 그 SS-20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미국도 서부 유럽에 퍼싱2와 같은 어떤 대응 미사일들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그래가지고 뭐 이중궤도 결정이니 어쩌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고르바초브가 등장한 이후에 고르바초브가 등장해가지고 계획 개방을 이렇게 막 이끌어갔다 그랬잖아요. 이 고르바초브가 등장한 이후에 이 1985년에 고르바초브가 레이건하고 INF에 대한 이렇게 체결에 대한 제의를 해요. 이게 제의란 건 뭔가 하면, 즉 소련이 유럽을 겨냥한 모든 INF 미사일을 전부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예. 전부 철거하겠다는 어떤 그런 제의를 해요. 근데 이게, 그 서부 유럽이나 미국이 요구했던 거잖아요. 너희들이 만일 이 미사일을 철거하면 우리도 철거하겠다. 너희들이 만일 배치하면 우리도 배치하겠다. 이게 그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소련이 이게 고르바초브가 딱 등장해서부터 고르바초브가 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부터 먼저 고르바초브가 이렇게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 중거리 미사일을 먼저 철거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 너희가 철거하면 우리도 철거하겠다. 이런 이중궤도 결정에 대한 요구를 소련이 받아들인 거로 된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계획개방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소련이 1987년 12월에 INF 체계를,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을 각자 가지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철거하자 하는 어떤 그런 체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체계에서 사거리, 그러니까 300에서 3,000 마일의 모든 사거리 중거리 미사일들을 철거하기로 합의를 해요. 이러니까 이 고르바초브가 자동적으로 이 서방 세계에서 평화적인 인물이라고 이 찬양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찬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어떤 이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핵무기 미사일 이렇게 철거를 해요. 아까 이런 것들 보면서 참 바람직하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이게 대등하게 너희들이 미사일을 설치하면 우리도 중거리 미사일을 설치하겠다. 여기서 철거하니까 우리도 철거하겠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 상태로 나가야 되는데 북한만 핵무기 가지고 있고 뭐 ICBM이나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무 조장도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대등한 위치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철저하게 군비 대등한 어떤 그런 위치에서의 어떤 전략을 써왔던, 여기서 배치하면 우리도 배치하고 여기서 철거하면 우리도 철거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 미국이 그 소련하고 이렇게 맺었던 이 INF 협상 체계를 요즘에 파기하고 탈퇴했잖아요. 그 뭐 탈퇴한 이유는 뭐 소련이 중간 데서 이렇게 뭔가 뭐 비밀리 어떤 그런 중거리 미사일 이런 거 개발했다 뭐 이런 이유들도 뭐 들긴 하지만 그래서 탈퇴하긴 했지만은 그 소련하고 미국이 이런 미사일을 개발 안 하는 동안에 중국이 엄청나게 개발했잖아요. 중국이 모든 사정권에 다 둔 그런 걸, 그러니까 미국이 탈퇴한 거는 중국을 개당해서 어떤 그런 대칭 미사일 체계를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도 있지 않는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콜 정부는 어쨌든 이 INF 협상 체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 거예요. 좋다. 미국이 소련하고 협상하면 우리도 그 협상에 따르겠다. 그러면 이게 소련 안에 있는 어떤 협상 체계, 그 우리 소독 안에 있는 그 모든 미국의 어떤 퍼싱2와 같은 그런 무기 체계들을 철거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군사적인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좀 더 이렇게 짚어보고 싶은 건 뭔가 하면 1997년도에 이게 소독이 가지고 있는 안보 개념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좀 짚어보고 싶어요. 안보 개념. 소독이 언제 통일이 됐죠? 1990년도 10월 3일에 통일됐잖아요. 그러니까 90년에 통일됐으니까 89년이 한 3년 전이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소독이 이렇게 통일이 될 건가 이걸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했었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늘 이렇게 안보 개념에 대한 어떤 세 가지 어떤 방향성이 있었는데, 요 세 가지 방향성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에서 8년 사이에 독일인들은 자국의 안보와 장래를 염려하면서 세 가지 대안을 놓고 늘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대안 중에서 뭘 선택할까? 늘 이걸,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담론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요것을 이렇게 세 가지 안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안보 개념은 뭔가 하면,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즉, 이 3인당이라든가 이런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 개념인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소련은 더 이상 군사적으로 위협되는 어떤 대상이 아니다. 소련은 더 이상 군사적으로 위협된다고 했던 거는 이제는 옛날 과거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군무로는 소련과 경제, 과학 및 정치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장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유럽이라는 큰 테두리를 지키는 데서 이게 오히려 그게 안보적인 어떤 그런 데서 이렇게 유익하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진보적인 성향. 왜냐하면 미국은 독일하고 먼 데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소련은 독일하고 유럽하고 가까이인데 붙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 붙어 있는 나라들끼리 어떤 안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더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우리나라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중국하고 뭔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미국은 우리하고 더 멀리 있는 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충근 박사나 이런 분들이 설명하는 거 보면 솔직히 멀리 있는 나라가 싸운 일은 없어요. 가차에 붙어 있는 나라끼리 싸우고 이해관계가 더 치밀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안보관은 완전히 이렇게 뭔가 현실을 파악을 못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드는데, 제가 우리 뭐 그 국회에서 이렇게 뭐 논설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렇게 늘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우리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좀 이런 질문도 좀 해보고 싶어요. 당신이 적이 누군가고 적이 누군가. 이 적에 대한 어떤 주적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니 좋고 내 좋고 그냥 화목하고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 근데 어떤 면에서는 참 순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이 좋긴 좋은데 잘 지내자니 누가 나쁘게 했어요. 근데 순진하다는 생각까지 좀 들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 서독에서 87년도, 8년도 사이에 어떤 안보 개념의 한 가지 생각, 즉 이게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안보 성향이에요. 또 한 가지 안보 관념은 어떤 거냐면, 즉 이게
우파를 중용하는 게 서독의 우파를 그러니까 CDU라든가 CSU 즉 이렇게 기민당, 기사당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 개념은 소련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다. 뭐 계획 개방이라 하곤 한다지만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통일이 되면 뭐 전에도 내가 뭐 이렇게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통일이 되면 우리가 뭐 북한에 이렇게 다 이렇게 제도적인 통일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통일이 되면 통일 이후에는 미군이 철수해야 되나요? 아니요. 예. 중국 때문에 있어야 돼요. 예. 좀 이게 우리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소련이 계획 개방을 한다 하지만은 저건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들이 유일한 대안은 미국과의 동맹. 이게 서독의 유일한 어떤 그런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안보관이 하나 있고. 근데 요게 또 한 가지 안보관이 있는데 이건 아주 독특한 안보관이에요. 요걸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여기 이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짚어보고 싶은데 또 다른 안보관 어떤 안보관인가 하면 이게 슈미트와 같은 사람들의 안보관이에요. 슈미트라는 거는 이렇게 이게 진보 정부 때 이렇게 수상이었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중에 엄청나게 이 사람들 친미를 했던 사람들, 친미를 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친불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주변에 독일 바로 옆에 프랑스잖아요. 친미를 아주 강력하게 신봉했다가 프랑스하고 우리는 동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돌아서요. 우리 서독의 역사도 우리가 쭉 앞에서 봤지만은 이게 아데나우 같은 초기 대통령, 초기 총리였던 아데나우도 초기에 얼마나 친미적이고 친서방적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미국을 불신하고 프랑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프랑스하고 동맹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틀었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지만은 이 베를린 장벽이 이게 세워질 때 그때 미국이 결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미국을 믿었는데 독일에서 동독에서 베를린 장벽을 딱 이렇게 치려고 할 때 서방 국가들이나 미국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을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다가는 이거는 쿵 코 다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런 인식을 한 사람들은 차라리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데보다는 프랑스하고 같이 친하다. 그때 프랑스도 핵무기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나토에서 떨어져 나가서 핵무기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스미트 같은 사람들은 프랑스 사령관의 지휘 아래 그것도 프랑스 사령관의 지휘 아래 프랑스하고 소독의 재래식 군사력이 언젠가는 나토를 대신할 만한 유럽만이 중핵 군사력으로 키워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예. 자체 내에서 나토를 대성할 만한 어떤 그래서 좀 들어보십시오. 예. 왜냐하면 근데 이거는 우리말로 말하면 어떤가 하면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군사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그런데 앞에서 말했잖아요. 일본의 군부 사령관이 지휘 아래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동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심하죠? 예. 그런 동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이거는 막 현실적으로 막 이런 대안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일본과는 그런 정도까지 동맹 자체가 아니라 뭐 일본 군부 사령관이 지휘하는 어떤 이게 그 밑에 가서 군사 이거는 우리가 아마 대한민국 사람 이게 이러면 완전 돌을 맞을 거야 이런 말을 했다가는. 근데 이 소독에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장들이. 예. 근데 이 스미트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면 아까 앞에서 이게 INF 이게 중거리 핵미사일 협정을 통해서 이게 300에서 3000 사이 사거리 300에서 3000 사이 마일의 어떤 고도 중거리 미사일 다 철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보호된다. 그러나 이 스미트 같은 사람들은 만약 이런 것들 철거하면 우리 서독은 오히려 더 불구덩이 속에 놓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거리가 300에서 3000 이하의 미사일들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미사일들은 얼마든지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거는 그냥 안보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이게 뭐 그런 뭐 IMF라든가 이런 것들에 참가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뭐 그러면서 뭐 군축하자 이런 것들은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어떤 우리 방어 기술 수단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프랑스와 힘을 합쳐서 전쟁 억지력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강군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럽이 전투적으로 강국으로 뭉치게 되면 소련이나 미국이나 이런 것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군사력, 재래식 군사력만이 이게 강력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어떤 그런 한 지파의 한 어떤 그 당파라든가 한 어떤 계층의 어떤 그런 생각뿐이었지 실천에 옮겨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안보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콜 정부는 안보를 미국하고 철저하게 한미동맹, 나토를 중요한 이것도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뭐 이것으로 이렇게 우리 서독의 그 통일 직전에까지 그 서독의 군사 안보 정책을 어떻게 실시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정말 이 안보만은 양보를 안 했어요. 예, 안보 정책만은 양보를 안 했어요. 우리가 뭐 다른 거는 다 모르겠어. 뭐 경제를 말아먹든 어쩐든 그걸 그거 그렇게 하는 거는 또 뭐 그것도 말이 안 되긴 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안보 문제에서 우리가 통일이 어떤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투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이 안보 문제만은 철저하게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 뭐 미국 이렇게 요즘에 뭐 군비 협상을 통해서 뭐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미국은 얼마 또 뺀다 뭐 이런 오히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참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뭐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안보 개념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주장하면서 이런 부분에 투쟁해야 되지 않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미군이 계속 빠지고 나중에 베트남 꼴라면 어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른 거는 다 놓치더라도 이 안보관념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요 서독의 통일 직전에 당면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뭐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